오늘은 1962년에 태어난 윤대영 작가의 단편소설 천지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고요? 믿을 수 없겠지만 걸어서 왔습니다. 물론 읍내 터미널에 내려 바로 군내버스로 갈아타면 된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지요. 그래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폭설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가 터미널에서부터 줄곧 여기까지 걸어왔던 거예요. 네, 1시간도 넘게 걸리더군요. 글쎄요, 제가 왜 그 여자의 뒤를 따라왔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따라온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생면부지인 여자예요. 주인공은 젊은 총각인데 전날 친척집 문상을 가기 위해 내린 광주 고속터미널에서 20대 중반의 여자와 어깨를 부딪혔고 택시를 타려다 말고 여자의 뒤를 따라가 그녀와 같은 완도행 버스표를 삽니다. 개표를 하기 직전에 그녀가 짐짓 우연한 얼굴로 뒷전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알았으리라. 내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택시 승강장에 서 있던 사내라는 것을, 그 사내가 갑자기 길을 틀어 지금 자신의 뒤에 와 있다는 것을. 하필이면 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서 있다가 우연찮게도 죽음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여자를 보게 되었단 말이다. 어쩌면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인지도 모른다. 슬픔이 슬픔을 알아보고 사랑이 사랑을 알아보듯 죽음 또한 죽음과 만나면 별 수 없이 서로를 알아보게 마련인가 보다. 하여 길을 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행로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매표구에서 광주행 차 시간부터 물었다. 마음이 바뀌어 이제라도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다만 내 느낌이 틀려졌을 경우를 생각해 미리 알아놓으려는 것뿐이었다. 여자는 택시나 버스를 타지도 않고 눈길을 걷기 시작했고 총각도 약 50m의 간격을 두고 1시간 반 동안 그녀를 따라갑니다. 나는 상여를 따라가듯 무현히 여자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문득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느낌마저 사라져버리고 날은 급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여자는 1시간 반을 걸어서 구계등 바닷가에 있는 횟집을 겸한 여관에 투숙하고 총각은 그녀의 옆방에 듭니다. 여관 주인은 표정이 어두운 저 여자를 언젠가 본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걱정했고 총각도 같은 생각을 하여 이튿날이 되어도 상갓집이 있는 광주로 떠나지 못하고 줄곧 여자의 주위를 맴돌면서 동정을 살핍니다. 조금 떨어진 다른 여관에는 소리꾼들이 투숙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광주에서 왜 자신을 따라왔냐는 말은 끝내 묻지 않았다. 그렇게는 차마 물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에게는 흔히 상대적인 진실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가 터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끝내 밝혀지지 않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요컨대 이쪽 마음을 숨기고 있는 마당에는 저쪽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 마음의 정체까지 모르고 있다면 정녕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두 번째 날 밤에 총각은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에 섞여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습니다. 볼륨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올려놓았던 것은 옆방에 있는 나를 의식한 때문인 듯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여자는 아주 오래오래 울고 있었다. 방송시간 종료를 알리는 애국가가 끝나고 나서 칙칙거리는 단파음에 섞여 들려오는 여자의 울음소리는 사뭇 괴기스럽기까지 했다. 총각은 새벽에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식은땀을 흘리며 뒤숭숭한 꿈에 시달립니다. 옆방에서 여자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누군가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하고 징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리는 듯도 합니다. 총각이 화들짝 놀라 일어나 확인해보니 옆방문은 열려진 채로 여자는 없고 여관 식당엔 새벽부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으며
주인 사내도 보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 해안 바위에 50대 남자 무당이 징을 치고 있고 그 옆에서 노파 무당이 무어라 중얼거리며 바다에 대고 절을 하고 있으며 여러 명의 처녀들이 유령처럼 둥그렇게 모여 서 있습니다. 횟집 사내가 바다에서 처벅처벅 걸어 나오며 말합니다.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군요. 소리꾼 중 하나랍니다. 새벽에 나가 바다에 몸을 던진 모양이에요. 총각이 옆방 여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여관 주인이 깜짝 놀라고 두 사내는 여자를 찾아 숲속과 해안가를 뒤집니다. 그게 언제였죠? 3시까지는 제가 깨어 있었으니 아마 그 후일 겁니다. 그럼 소리꾼이 바다에 빠진 그때군요. 여자는 어둑한 복도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 금방 돌아온 듯 몸에서 줄줄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쩌면 바닷속에 들어가 푸른 돌밭을 밟고 나왔는지도 몰랐다. 젖은 발소리 하나가 내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문을 여니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며 서 있었다. 그날 새벽 왜 여자가 내 방으로 왔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자는 벌써 떠나고 없었다. 잊은 듯 획 이불을 걷어보니 요 위에 그녀가 흘린 머리카락이 몇 올 남아 있었다. 섬뜩한 느낌. 아, 그렇다면 이제 넋이라도 건져진 것인가? 허나 못할 짓을 한 사람처럼 나는 되게 몸서리를 치고 있었다. 몇 달 전 사귀던 남자와 이곳에 와서 첫 관계를 맺어 임신 4개월째인 여자는 남자가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검은 양복을 입고 있던 총각을 본 순간에야 자신이 죽으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누군가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래서 자신이 불어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온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여자는 자신이 전생을 지우기 위해 나와의 관계를 원했고 그리하여 아이는 살리되 아이의 아비에게서는 놓여 날 수 있었다고 중얼거리며 내 팔 안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 늦게까지 주무셨군요 하며 주인 사내가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그새 10시였다. 여자분은 먼저 내려와 아침을 먹고 떠났습니다. 소리꾼들도 오늘 다 떠난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나는 새벽에 함께 있던 여자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소설의 주제는 관심과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김수현 작가와 독일학자 에리히 프롬의 말을 인용하자면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것은 따뜻한 관심이고 관심은 곧 사랑입니다. 청년은 우울증에 빠진 생면부지의 여자에게 따뜻한 관심과 인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두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여인에게 나는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에는 나쁜 남자들이 분명히 많지만 좋은 남자들도 참 많다는 것을 그 여자가 깨달아 좋은 짝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내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아기와 함께 즐거운 삶 개척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